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 수준으로 부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22포인트로 오늘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요. 하락 진행하다가 좀 하락폭을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4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은 70억 매수, 기관 투자자 360억 매도하면서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코스피 계속 2,500선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V자로 반등을 하는 듯 하는데요. 여전히 전 수준의 상승 범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V자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을 좀 유하게 펼치는 듯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해외 증시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끝내 지금 코스피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사실 오늘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 투자자도 연일 매수를 끝내고 매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요. V자로 올라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에 수준의 관세 부과 전의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식에 따라서 지금은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이고요. 지금은 상승에 대한 판단, 하락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 금융 투자의 매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어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2.5%까지 올라갔고요. 다우도 1% 반등, 니케이는 오늘 상승폭 컸는데 좀 줄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만 강한 상승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썩 이제 높아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의 끝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이 관세를 서서히 완화시키고 있고 이전에 주던 그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대한 그런 하락폭을 아직도 많이 메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좀 회복률이 좋았는데 분명히 이제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상당히 빠르게 또 내려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눈에 걸리는 것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4원 정도 올랐고요. 0.6% 올라서 1,43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점을 낮추는 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지수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 지수에 의존하는, 그죠? 달러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약이라도 이제 달러 지수가 다시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빠르게 이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00원대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침체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0%에서 한 0.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한 1% 가까이 선물 지표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금값이 어제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제 증시 안정화 느낌으로 계속해서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금값도 빠르게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라인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는 63달러, 2.9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가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는 63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표가 채권 금리인데요. 4.35%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국채 금리는 4.3% 중반, 4.4%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트럼프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0.32%, 0.032% 떨어져서 지수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0.7%를 해서 지금 4.3 중반대인데요. 어제도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의 혼란이 다가올 수 있다.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도 올라가고 관세를 조금 완화시킨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 트럼프의 향후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본인이 계속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입지를 좋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미국과 협상이 없었다. 협상 진행은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매일매일 협상을 하고 있고 곧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일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말이 더 신뢰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트럼프의 특징대로 중국의 간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너네 지금 빨리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은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받아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은 중국에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할까요? 그것이 이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 관세율을 지금 2, 3주 내에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전주에도 3, 4주 내로 얘기를 했고 일주를 또 깎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5%는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5%라고 해서 온전히 중국이 145% 관세를 받고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무역이 거의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지금 이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구에 지금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물류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은 중국대로 팔지 못해서 손해이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이제 수입을 하지 못해서 손해일 겁니다. 그럼 미국의 이 수입 못하는 물건들이 대체품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대체품은 중국의 이 물품에 대비해서 가격이 비쌀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이 가격들이 쌌기 때문이고 덤핑 관세를 부과할 만큼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이제 그렇게 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가를 높일 거고요.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건이 계속 쌓이면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양쪽이 지금 이제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중국은 이 물건들을 빨리 팔기 위해서 대체 국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EU이고 그게 베트남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지금 이제 계속 물가에 대한 상승과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최종 목적인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너네 빠르게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트럼프에 대한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면서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서 부품 관세를 일부 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이제는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 거고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미국의 이제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둔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계약 건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경기가 좋다라고 이제 신호가 또 나오니까 어제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았고, 지수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관세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 그런 이 데이터들이 들어온 거고요. 이제 4월부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영향을 받은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이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낮춰서 발표를 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1%로 이제 낮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타격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나라 이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0.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후퇴가 되었고요. 연간 전망 1.5%보다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JP모건은 0.7%에서 0.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계엄 사태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 흔들리는 상황들, 관세 정책, 그 다음에 산불,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부채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 이 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 이제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분양과 그다음에 공사 중단, 이 건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투자되었던 돈들이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금융권들과 건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리나라는 고환율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원달러가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적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1,300원 수준이 거의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이제 이 원자재들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유가라든지 그런 천연가스 관련된 이 수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물가에 대한 상승을 촉진할 수 있고요.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은 그런 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환율에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환율이 빨리 안정적으로 떨어졌으면 하지만 지금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쉽게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좋지 않은 이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5월에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5월에 FOMC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또 한 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달러 지수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이제 104에서 지금 이제 99, 그러니까 1년치로 보더라면 110에서 99까지 10%가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1,480원에서 10%면 150원 정도가 빠졌어야 됩니다. 그러면 1,330원 정도로 환율이 떨어졌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1,420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한국에 대한 이 환율에 대한 원화 가치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라도 다시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1,500원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그런 환율이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런 코스피에 대한 지수 자체가 원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지 않고 지수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는 환율이 안정화될 때마다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지금은 유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 중국과의 신경전이 또 한번 치열해졌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하게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지금 문제를 포착했기 때문에 유하게 펼치는 거고, 그것을 중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150원 상승해서 4.5% 가까이 상승했고요. 26,9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BHI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원자력 테마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LNG 관련, 그 다음에 SMR 관련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집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 이제 그런 관세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한미에 대한 원자력 협의라든지 그런 에너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을 찍고 트럼프에 대한 관세 완화로 인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긴 했지만 코스피 상승 대비해서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하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도 조금 붙어 주었고요, 오늘.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전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횡보를 하던 그 구간까지 회복이 된 거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더 힘을 받아서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관세 유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모른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코스피에 대한 조정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이 패턴은 사실상 2021년에 전고점을 찍을 때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는 가진 자 입장에서 서서히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매도하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 아래 수준에서 계속 매수를 권유드렸고요.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과거 영상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승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1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이 매도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뒤에 한번 큰 상승이 다시 나와서 좀 좋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 입장에서는 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겠지만,
사실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이렇게 크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6,900원이라서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3배, 4배를 올라가서 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시가총액이 17억이기 때문에 3배, 4배를 했을 때는 거의 이제 한 50조에서 60조, 70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본다면 한 80조 정도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되고요. 50조 정도 되면은 현대자동차 정도, 한 40조 정도 되면 기아자동차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순이익을 보았을 때 10조 가까이가 되는 기업들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이제 좀 2차 전지 사업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의 이익을 뺐을 때는 사실 이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모든 좋은 시나리오들이 현실적으로 다 수주가 되었고 그게 순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큰 순이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20조까지 증가를 하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한 8%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1조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잡힐 거고요. 그 순이익은 한 1조 중반 정도, 그 다음에 1조 초중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3배, 4배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제가 최종 목표치는 한 30조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목표치로 대충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 뒤를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인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모아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나가는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이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치 34,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수준에서 한 30% 정도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제 엄청난 상승에 우리가 위험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가진 분들은 좀 더 베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차트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NXT 그런 대체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좀 달라지게 된 거고 오늘도 1000만 주 이상 거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0원 정도 올라서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12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좀 꽤나 메워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오늘 연기금 투자자,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같이 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양매수 진행하면서 좋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이 내일도 이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좀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요 포인트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상환이 조금 되었고요. 22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움직임 없었고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거래원은 모건 스탠리가 좀 매수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양매수 이렇게 크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매도로 접근하던 수급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매수로 진행했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는지 일시적인 움직임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계까지 118만 주 정도 플러스가 되어서 며칠 이제 매도했던 것을 좀 메워 주었고요. 23.67%. 그래서 이 분위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업부 장관과 그 다음에 이제 총리인가요?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좋은 협상안이 나와서 한미 원자력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형 원전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도 그 수주 내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뒤에는 큰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5월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뭐 UAE 원전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크게 진행되는 상황은 없고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 우리 정부 차원의 LOI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계속 타당성 조사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의 가스터빈과 SMR에 대한 아주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게 이번에도 그 효과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BHI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같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조만간 그런 상승이 맞다면 그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확실한 그런 계약 소식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에너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27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체코 원전이 이제 2027년부터 매출이 반영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체코 원전이 이 2분기에는 계약을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SMR에 대한 모듈 수주도 확대가 될 거고 액화 천연가스, LNG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가스터빈 부문의 해외 진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의 SMR 초기 단계부터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SMR과 LNG 중심의 신에너지 정책 발표가 이제 5월 말에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거고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로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좋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3배, 4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엔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반영해서 PER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2007년, 2006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주식수가 지금보다 6배 정도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많은 만큼 50원에 올라갈 때마다 가치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 모멘텀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주가 모멘텀을 눌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오늘 HD 현대마린 엔진과 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관련해서 블레이드 를 관련된 소재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 쪽에서도 이러한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다음에 가스터빈 관련된 고온을 견디는 그런 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협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같이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최초 원자력 수소 플랜트를 10월에 이제 짓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삼성과 두산 등의 1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해서 2027년에 3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의 수소 특화 단지와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소 에너지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7년에는 이 수소 원전 말고도 수소 가스터빈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수소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매출이 2배가 아니라 이제 3배, 4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렸고요, 소식.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컸고, 사실상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올라간 게 있으면 꺾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힘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조정을 주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봐야 되고, 이 시장을 좋게 바라보기에는 트럼프라는 변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서의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는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될 때지, 4만 원을 가더라도 그 4만 원 꼭지에서 내가 팔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팔지 못하고 쭉 장기 투자를 하다가 다시 내려오면 결국에는 그건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가 이제 고점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점 이제 사실 이전부터라도 계속 이제 점점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테마라든지 그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좀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기준에서는 지금 투자를 할 만한 몇 가지의 테마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에너지 테마 중에서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힘을 많이 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강했던 이러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1대1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하는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오늘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 급등 전에는 상당히 오랫동안의 그런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저는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저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이제 분할 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접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 기업들을 보았을 때는 월봉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2차 전지의 배척 때문이었고요. 신재생에너지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은 ES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무조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고, 그런 올라가는 꼭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저렇게 이제 낮아져 있는 종목들, 앞으로 전망은 좋은데 낮아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새로운 매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딱 끊어서 모두 다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볼 겁니다. 근데 확실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도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